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기획 과목을 여러분에게 함께 공부할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6강 회의 홍보 전략 수립에 관한 것이고요. 오늘의 학습 내용으로는 홍보 목표를 수립하는 것과 홍보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단계별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마케팅, 광고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회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홍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의 홍보라는 것이 회의에 있어서는 그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회의 개최 전과 회의 개최하는 도중 그리고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어떤 사후에까지 이러한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기 연도에 회의를 개최할 때에 어떠한 그 계획을 세우는 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 홍보라는 것들이 컨벤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회의 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PR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회의를 유치한다거나 그다음에 회의를 조금 성공적으로 조금 개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펼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그 회의의 어떤 PR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그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PR이라는 촉진 수단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PR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PR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공중관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공성에 조금 기초를 두고 조직의 정책이라든지 활동 등을 알려서 많은 대중들에게 그러한 우리가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알리기도 하고 친선이라든지 협력을 도모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에 있어서 이러한 홍보라는 것들이 마케팅의 어떤 의사 전달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개최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알려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참가자의 어떤 이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회의 주최 측의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 등을 알리는 것들이 회의에서의 어떤 홍보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의 홍보 전략을 어떻게 정하느냐, 회의를 그 홍보를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의 개최 어떤 주체나 참가자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주최 측과 함께 회의의 어떤 홍보 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회의 홍보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우리가 홍보라는 것들을 할 때 홍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광고라는 것들과는 다르게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떤 홍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외에 홍보라는 것들을 우리가 촉진수단으로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들을 우리가 목표를 수립하고 홍보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4가지 원칙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신뢰성의 원칙입니다. 그 공중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 진실되게 4번째 진실성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공개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이 반드시 진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 홍보 전략들이랑 홍보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공공성의 원칙입니다. 목표 공중의 어떤 이해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홍보라는 것들이 지속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대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에서처럼 그 PR이라는 단어에서처럼 공중 관계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방향적인 것보다는 쌍방향적인 어떤 그런 원칙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 수립에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광고라는 것과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게 홍보고 어떤 게 광고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뭐 간단하게 홍보와 광고의 어떤 차이점을 본다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상이 상품 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상품 외에도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회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의 어떤 를 개최하는 시설이라든지 그 회의라는 그 자체라는 것이 홍보의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광고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누가 보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송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전달하는 방식이 광고는 한 방향인 반면에 홍보라는 것은 쌍방향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광고는 주된 목적이 판매 촉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제품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줌으로 인해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홍보라는 것들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그 개최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또는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상품의 이미지 이러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들이 조금 더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반면에 홍보라는 것은 그 수단에 있어서도 조금 간접적으로 된다는 것이겠죠. 효과에 있어서도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도 물론 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광고는 송출한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홍보라는 것은 시간이 조금 경과하고 나서 그러한 우리가 효과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있어서 홍보라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직전보다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 홍보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홍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홍보를 구성하는 단계를 본다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작할 때, 그러니까 회의를 유치하기 전부터 회의를 유치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회의를 그러니까 개최되는 그 기간 중에 그리고 회의를 종료하고 나서 이러한 4가지 어떤 구성 단계를 가지고요. 이 단계별로 우리가 그 설정할 수 있는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실행하는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의를 홍보하는 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 유치 전 이때는 홍보에 대한 목표를 주로 설정하는 것들이 홍보의 어떤 주된 활동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회의를 유치하고 나서 회의를 개최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든지 다음에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의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서 어떠한 수단들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어떤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의가 개최되는 그 기간 중에는 우리가 홍보 계획을 수립했던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또 다른 어떤 기업이나 서비스의 제품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회의가 종료하고 나서도 우리는 홍보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종료되고 나면 성과를 평가한다든지 또는 그 성과를 평가해서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다든지 그리고 감사의 어떤 편지 같은 것들을 발송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차기 어떤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좋은 인식을 남겨줄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전부터 회의를 하고 나서까지 그렇게 홍보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홍보에 대한 목표를 수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목표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홍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회의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마케팅하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홍보 활동을 주로 목표로 수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지도 제고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신뢰도를 제고한다든지 또는 유통업자나 어떤 판매를 좀 촉진시키고 그러한 조직의 판매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광고비를 절감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홍보 목표 수립, 홍보의 어떤 그 전략을 세울 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의와 관련되는 주최자를 비롯해서 회의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컨벤션 뷰로와 같은 지원 단체라든지 여러 그런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들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신뢰성을 제고시켜서 결국은 홍보를 통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홍보 문구나 홍보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에도 훨씬 더 이해를 끌어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관한 어떤 그 이해 관계자들에 관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라든가 예상 쟁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요구에 맞도록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 논리라든지 홍보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홍보 목표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최기관의 어떤 목표와 또는 홍보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그 매니저나 계획자의 어떤 목표가 서로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최기관의 어떤 홍보실이라든지 지역정부의 홍보 담당관이라든지 이러한 그 관련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들을 고려해서 홍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것이 차후에 우리가 홍보를 실행했을 때 훨씬 더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정 회의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목표들이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여기 아이다라는 모델을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아이다라는 모델은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관심, 욕망, 행동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그 반응을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주의, 어텐션이라는 것과 인터레스트, 관심이라는 것, 디자이어, 열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이르는 액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네 단계의 모델을 기준으로 하는데 첫 번째가 홍보라는 것들은 결국은 홍보의 목표는 참가자들이 좀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홍보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 고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잠재 고객들의 를 주목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정할 때에도 조금 잠재 고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 단계인데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면 이런 게 있었네 라고 깨닫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흥미라든지 또는 관심을 갖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조금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는 제목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홍보를 브로셔를 작성한다거나 홍보 메시지를 작성할 때에도 제목이라든가 그러한 카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끌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 괜찮겠는데? 나 여기 가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단계이고 그러한 열망이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행동으로 회의에 실제로 참가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회의 등록이라든지 참여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다라는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어떻게 조금 관심을 이끌고
회의에 어떤 참여하는 버튼을 누르고 등록비를 결제하는 버튼을 누를 때까지 어떤 홍보 수단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우리는 홍보 활동을 수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아이드마라든가 AIDCA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조금 그 아이다 모델들을 변형시킨 기준들을 요즘은 적용하기도 합니다. 아이다에서 M이 들어간 것들은 메모리, 기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겠죠. 열망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기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간다라는 것이고, C가 들어가는 것은 컨빅트라는 것들을 어떤 용어로 대변을 해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참석을 한다라는 것이고, ISA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다라는 모델보다는 여기에 있는 AISAS라는 이 모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어떤 그 현황들을 보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들이 굉장히 많고 온라인 활동들이 많고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S 두 가지는 쉐어라는 것과 그다음에 공유한다라는 그 쉐어라는 것과 SNS, 우리가 많이 쓰죠. 소셜 인터넷 같은 것들을, 그러한 네트워크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어떤 그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러한 것들을 공유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공유하고 그러한 공유 가치 같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델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홍보 전략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홍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이러한 홍보 전략들을 수립했는데 이러한 홍보 전략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는 배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홍보라는 것들이 어떤 유치가 결정되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실행하게 되고 참가자가 많을수록 회의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참가자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홍보 대상에게 이러한 홍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 목표 시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러한 5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회의의 어떤 홍보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있어서 참가를 원하는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회의에 참여를 하는데 어떤 이유로 회의에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또는 필요하다거나 또는 원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경쟁 행사라든지 경쟁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행사가 조금 독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더 차별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유치하기에 적합한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환경 분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회의 어떤 홍보 대상을 결정하고 회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20대가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홍보 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떤 홍보 수단을 선택할 때 20대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수단을 계획을 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참가하는지, 어떤 것들을 좀 독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주의를 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참가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내용들을 구성해서 잠재 고객들의 관심을 조금 유도하고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바탕 요소들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회의의 홍보 대상을 결정하고 회의의 어떤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시작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수립하는 그런 홍보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 대상이라고 한다면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단체와 개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국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제기구라든가 어떤 협회, 이러한 각종 디렉토리라든가 관련 잡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한 대상을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내 개인, 오타가 조금 낮네요. 국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국외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참가자 명단이라든지 회원국이라든지 그러한 주요 관련 인사의 명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입수해서 홍보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 등을 조사해서 홍보 대상을 선정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국내나 어떤 국외나 이전에 개최되었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홈페이지들이 있어서 대략의 어떤 그 홈페이지 내용에 결과 보고서 올라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어떤 일부분의 어떤 그 자료들은 우리가 그 계획하는 사람들이 수집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홍보 대상을 선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그 홍보 대상을 우리가 확인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홍보 대상을 조금 분류하고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겟을 정해놓고 그러한 타겟에 알맞는 적절한 홍보 문구나 홍보 수단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대상을 확인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홍보 대상을 분류할 때에는 참가자 그룹의 어떤 왜 거기에 그 회의에 참가하느냐 하는 그러한 동기를 이해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회의의 컨셉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최고의 관심과 홍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얻을 수 있는 프로모션 수단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보 대상 특성을 파악할 때에는 일반 판매자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일반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보고 그러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회의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개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개최지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 개최지에서 개최하는 그 해에 더 얼만큼 많은 참가자들이 올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판매자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기보다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고객들의 어떤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광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회의에 있어서는 광고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우편을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메일을 발송한다든지 그러한 개개인과 그러한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판매자 방식하고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세대별로 그러한 대상이나 그룹의 특성을 조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대별로 그러한 소비 패턴이라든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차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홍보 대상으로 선정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차이 때문에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대별로 그 대상 그룹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소비 패턴이라든지 시간 사용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보 습득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러한 정보 습득 수단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정보 습득하는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수단들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참가 그룹 분석 같은 경우에는 참가 목적에 따라서 그러한 그룹들을 조금 분리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양한 경우에서는 그 특성에 맞게 참가 그룹들을 조금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그 그룹별로 그 니즈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홍보 대상을 조금 선정하고 홍보 수단들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회의 참석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조직적 차원의 어떤 지원과 네트워킹망이라는 것이 의사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그룹의 어떤 홍보 수단이나 어떤 메시지를 할 때는 또는 홍보 수단 중에서도 어떤 스폰서십 같은 것들을 요구할 때에는 조직적 차원의 어떤 지원이나 또는 네트워킹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파악해서 홍보의 어떤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는 경력 개발 등의 목적으로 교육을 찾고 있고 기획자의 어떤 마케팅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는 메시지를 구성할 때에도 조금 과장된 메시지보다는 실제 진실된 그러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내용을 찾고 홍보 수단 또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 매체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가 그룹을 분석을 하고 홍보 대상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홍보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홍보 대상과 관련해서 요즘은 디지털 세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디지털을 활용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디지털을 활용한 그러한 또는 디지털을 이용하는 그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은 디지털 이주민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디지털 문명을 접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세계에 있다가 디지털 세계로 이주하였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특정 언어의 어떤 원어민과 같이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40대 또는 50대 이후가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뭐 10대, 20대, 30대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턴트 메시지 세대라든가 디지털 키드, 뭐 키보드 세대 등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이 많이 참가를 하는 회의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의 어떤 홍보 수단보다는 이런 디지털을 활용한 홍보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홍보의 어떤 효과를 올리고 참가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홍보 대상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사례를 이렇게 표에 나타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뭐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뭐 밀레니엄 세대, Z세대, 요즘은 MZ세대라고까지 하죠. 그래서 출생 연도라든가 그러한 인구 비중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성향, 키워드 이러한 것들을 세대별로 나누어서 파악을 하다 보면 어떠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키워드에는 어떠한 그 생존이나 뭐 소유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홍보 메시지를 결정을 할 때에도 이러한 키워드들이 들어갈 수 있게 포함될 수 있게 한다면 홍보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그 대상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회의의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에 있어서 어떤 홍보 수단으로 이제 얘기를 돌려보자면 홍보 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홍보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홍보 수단이라고 한다면 온오프라인 어떤 출판물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라든지 후원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또는 연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단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온오프라인 출판이라고 한다면 목표 시장에 도달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방면의 출판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차보고서도 그 중에 하나가 해당될 것이고요. 이런 연차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그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차보고서라든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브로셔나 어떤 뉴스레터, 잡지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출판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사인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공중한테 도달할 행사를 계획함으로써
신제품이라든지 기타 활동에 대한 주목을 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야유회라든지 어떤 전시회나 박람회 그리고 어떤 경연이나 시합 같은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후원인데요. 스포츠나든가 문화 행사, 이러한 관심이 높은 운동, 이러한 것들의 활동을 통해서 후원을 하게 함으로써 회의 브랜드라든가 그러한 개최지 또는 후원 기업의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원이라는 것은 어떤 회의를 개최하는 그 주체 또는 회의를 개최하는 개최 지역, 이러한 지역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 관람률이 높은 그런 스포츠나 문화 행사에 후원을 함으로 인해서 후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러한 어떤 그 스포츠 행사나 스포츠 경기 또는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후원 기간을 표시해 줄 수 있고 그런 후원 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함으로 인해서 이미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회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뉴스인데요. PR 전문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회사라든가 제품 그리고 구성원에 관한 호의적인 뉴스를 찾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보도할 매체를 구하고 기자회견에 참가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신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설도 어떤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주최기관이라든가 개최 지역 정부 그리고 관련 유명인사, 유관기관 측에서는 어떤 매체들의 질문에 대처하고 업계협회나 판매 미팅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출연을 통해서 회사 이미지 같은 것들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연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 관련 유명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개최 지역 어떤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연설들은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연설을 활용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관련 유명 인사가 있다거나 유관기관들이 있다면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어떤 인터뷰를 한다던가 어떤 질문에 대처하고 이러한 연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함으로써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공 서비스 활동들도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은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라기보다는 그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사회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들려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고 또는 회의의 어떤 이미지를 알리고 회의 개최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정체성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시각적인 매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로고라든지 문구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이러한 유니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FC 하면은 할아버지 얼굴이 딱 떠오르고 맥도날드 하면 삐에로가 떠오르듯이 그러한 것들이 인식이 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조금 어떤 정체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다른 문구나 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훨씬 더 강하게 박힐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 시각적으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홍보의 수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수단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홍보라는 것들은 굉장히 기업에 있어서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홍보라는 것들을 좀 성공적으로 계속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라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언론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소비자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기획하는 기획자라든지 홍보를 하는 관련 담당자들은 이런 언론인이라든가 사원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이러한 그 각각의 주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언론 관계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를 조금 배포한다든지 기획 기사를 개발한다든지 가끔은 기자 간담회 같은 것들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조금 구축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떤 언론인 회동이나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직원 인터뷰, 뉴스 모니터링, 이러한 동향 분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언론 관계의 어떤 홍보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사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홍보 내용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 출판물이라든지 아니면 최고 경영진의 편지 같은 그런 비정기적인 출판물도 좋고 게시판을 활용해도 좋고 사내 방송이나 요즘은 전자게시판들이나 전자우편들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트라넷을 활용한다거나 화상회의 또는 각종 아이디어 제안이나 공모 등을 통해서 어떤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지원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후원이라든가 교육이나 문화 발전을 장려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 활동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광고라든가 예술, 공연, 그리고 스포츠 후원, 그리고 유명인사의 어떤 인증 또는 페스티벌, 강연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 관계인데요. 정부 관계에 우리가 어떤 주요 홍보 활동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공공쟁점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참석한다든지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토크쇼 같은 것들을 참석한다면 굉장히 좋은 홍보 내용들이나 홍보 활동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는 사회적 쟁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옹호 광고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투자자 관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를 상대로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그 투자자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업 설명회라든가 또는 개별 면담이라든가 공장 견학이라든가 이러한 설명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쇄나 출판물 같은 것들을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로드쇼라든지 어떤 행사 기조 연설이나 주제를 발표하고 기업 IR 자료를 전시하는 그러한 전시회 같은 이벤트들을 개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 공고와 같은 그러한 광고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큰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엔이라든가 국제 적십자사라든가 국제 조직의 어떤 PR, 정부 PR,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금융, 이러한 국가 간 어떤 경제적 거래와 관련된 PR, 그다음에 관광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예술이라든가 연극, 문화 같은 것들도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 홍보 활동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외국 그러한 시민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하고 관련된 그러한 PR들을 활용한다면 어떠한 그 해외에 있는 또는 국제적으로도 어떤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라는 것들을 할 때에는 굉장히 다각적인 미디어 채널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미디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오프라인 미디어라는 것이 있겠죠. 아마도 그 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 수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홍보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든 국외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미디어 채널들을 활용해서 국내외 전방위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진행을 해서 결국은 회의의 어떤 개최 효과를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온라인 미디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라던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있는 배너라든가 그런 키워드 광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유관 단체라든가 협회 그런 홈페이지라든가 정부 부처의 어떤 홈페이지들을 활용해서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외 같은 경우에는 회차별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뭐 구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물론 해외에 있어서도 해외 블로그나 구글 플랫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자 간담회라든가 5개 전광판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호텔이라든가 뭐 가끔은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그러한 잡지 같은 것들을 비치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그 안에 있는 기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뭐 오프라인 국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기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마찬가지로 그 기내지나 호텔 잡지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러한 유학생 서포터즈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유학생 리포터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해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어떤 그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온라인 미디어 채널이든 오프라인 미디어 채널이든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홍보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다면 온라인이 더 좋을지 오프라인이 좋을지, 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중에서 어떠한 그 채널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겠죠. 이러한 또 홍보 수단이나 홍보 대상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났다면 우리는 거기에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홍보 메시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뭐 메시지라는 것들은 정말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한번 들으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담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보 대상이랑 목표를 정하고 나면 이러한 효과적인 메시지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구성할 때에는 어떤 메시지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한 그 전달 형태는 어떻게 하고, 전달자는 어떤 사람이 전달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전달할까 하는 4가지 요소들로 나눠지기도 하죠. 첫 번째, 메시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성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도덕심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에 호소를 하고자 한다면 그 참여하는 집단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성에 호소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질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조금 더 집중해서 품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게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도덕심에 우리가 호소하는 메시지를 작성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명분을 좀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명분을 통해서 참가자들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런 도덕심에 호소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메시지 내용을 작성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모두가 다 고객들의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의 내용과 함께 메시지를 언제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메시지의 전달 효과를 오래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내보내거나 아니면 제일 나중에 내보낸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초기 효과나 최근 효과라는 것 때문입니다. 초기 효과는 우리가 뭐든지 처음 한 것들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고, 최근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본 것들은 잊어버리지만 가장 최근에 본 것들을 가장 기억하기가 좋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나가는 동안 처음에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가장 나중에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이성에 호소하냐 감정에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내보낼 것인지 나중에 내보낼 것인지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메시지 구조인데요. 메시지라는 것들을 결론까지 딱 맺어가지고
메시지를 송출해서 A는 B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것인지 A는 B일까요? 라고 열린 결론으로 송출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호기심이 많은 집단한테는 A는 B입니다 라고 딱 결론을 맺는 것보다 A는 B일까요? C일까요? 라고 의문점을 남겨두면 그러한 호기심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집단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론을 제시할지 또는 열린 결론으로 송출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점을 언급할지 또는 강조점을 제시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점을 언급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만 제시할지 또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제시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단점을 제시하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단점을 넘어서 장점이 훨씬 더 단점을 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경쟁사의 어떤 주장, 그러니까 경쟁사에서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이후에 대해서 우리의 장점을 얘기하는 이러한 반박 소구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조점만을 어필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두 가지식으로 표현할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서 메시지의 어떤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메시지 형태인데요. 메시지 형태 같은 경우는 언어만으로 표현을 할지 시각적인 효과를 줄지 청각적인 효과를 같이 부여를 할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언어적인 메시지를 쓸 수도 있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뭐 언어적인 표현을 한다면 사랑은 장미와 같아라는 뭐 직유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랑은 장미야라는 은유법 또는 어떠한 사물을 의인화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여기 그림에는 미쉐린 타이어를 저렇게 의인화해서 나타낸 것이기는 한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은 장미와 같아, 사랑은 장미야라는 것들은 언어적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의인화해서 나타내는 장면들은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언어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있는 시각 효과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인이라든가 포스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비언어적 메시지일수록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 또는 뒤에 가는 청각적인 효과를 같이 첨부하게 되면 메시지의 어떤 전달 효과를 조금 높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청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징글과 같이 소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띵띵 띠딩띵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업이나 우리의 회의나 우리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가지 언어나 어떤 시각이나 청각 한 가지 효과만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언어와 청각과 그러한 시각적인 그러한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것들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의 어떤 형태라든가 메시지 구조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면 그다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전달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할 것인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매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호감을 가질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의 어떤 주의 집중을 얻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자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겠죠. 여기 사례는 홍보물을 통한 어떤 전달 메시지를 여기 정리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회의와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목적이 전시회 부스 판매라고 한다면 전달해야 되는 우리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부스 임차의 어떤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규정이나 정책 그리고 공간 활용이나 담당자 정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고요. 인지도를 제고한다거나 어떤 회의 개최에 대한 개요를 노출하고 싶다는 것이 홍보 목적이라면 방문 계획 방문 계획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울 수 있고 아니면 등록이나 호텔 객실 어떤 예약을 조금 고무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개최지를 홍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개최지의 차별성이라든가 특별성이라든가 아니면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어떤 각인을 시켜주는 경우도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어떤 지식 습득에 대한 그러한 기여 요인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후원자를 유치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후원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한 가치와 어떤 비용이나 혜택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등록자 유치 같은 경우에도 등록 정보라든지 참가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어떤 효과를 조금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내용들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떤 홍보라는 것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난다면 단계별로도 세부 홍보 전략이라는 것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전차 회의 어떤 홍보 전략 수립 내용들을 검토해 본다든지 사전에 수립된 그런 회의의 주제라든가 홍보 목표라든가 또는 예산, 홍보 대상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홍보할 어떤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 매체를 선정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대상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타겟 대상별로 효율성 있는 그런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홍보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그러한 타겟별로 핵심 메시지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홍보 대상이라든지 어떤 추진 일정이라든지 또는 소요 예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홍보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그럴 때에는 중심 과제라든가 세부 실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배열하고 콘텐츠, 매체 활용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하기 전 그리고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홍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수립했으면 일정별로 언제 실행할 것인지 이러한 업무 추진 일정표를 작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대상별로 또는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홍보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홍보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5가지 어떤 사항들을 조금 고려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주최기관 대변인실 주간 홍보, 그다음에 회의 행사의 컨셉을 활용한 정책적 브랜드 개발, 그리고 타겟 대상별로 선호 매체를 통한 홍보 광고 프로그램 실행, 그리고 타겟 대상별 이벤트 프로그램 실행, 그다음에 SNS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 실행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홍보 전략에 수립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훨씬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특히 SNS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국인 참가자 유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는 외국인 참가자 유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미디어나 언론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들을 계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국인 참가자 유치를 위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전차 회의라든가 팸투어라든가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상품 개발, 뉴스레터, 등록 양식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외국인 참가자 유치를 위한 홍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회의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현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회의에 또는 내가 직접 참여해 본다든지 또는 회의 개최 설명회를 들어본다든지 또는 회의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명예기자를 위촉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홍보 전략이나 홍보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미디어나 언론 매체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다면 팸투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온오프라인 방송 매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인쇄 가능 품목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포켓카드 형식의 어떤 프로그램 안내문이라든가 참가자 이름표라든가 등록비 영수증이라든가 뉴스레터라든가 그런 전시 안내문, 그런 광고 엽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웹사이트나 어떤 홈페이지
팩스, 온라인, 이런 PDF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홍보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홍보라는 것은 일반 기업과 달리 사전 또 하는 중간, 사후의 홍보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사전 홍보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를 게재한다던가 매스컴을 이용한 매체 홍보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현장 홍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어떤 현황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사인보드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기도 하고 언론 브리핑 같은 것들을 개최하기도 하고 프레스룸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 와중에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에는 주로 많이 하는 홍보 활동 중에 하나가 감사 편지를 발송한다던가 아니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나 이러한 사후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의의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 참가자들의 어떤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가지고 다음 차기 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고 또 구존 효과 같은 것들을 확대해서 방문객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홍보 전략 같은 것들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문제를 몇 가지 보자면 첫 번째, 다음 중 어떤 홍보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일방향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인데 답은 일방향의 원칙이겠죠. 홍보의 기본 원칙을 초반에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방향의 원칙이 아니라 쌍방향의 원칙이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서 대화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중 사전 홍보 활동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전 홍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회의의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스컴을 이용한 어떤 매체 홍보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참가자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발송한다던가 광고를 게재한다던가 아니면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유관 대회 같은 것들을 참가해서 홍보를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감사 편지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의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가하기도 전에 감사 편지를 발송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감사 편지 발송 같은 경우에는 사후의 홍보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는 감사 편지 외에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도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홍보 전략 수립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발음사항에 문제가 많아서 좀 많이 버벅거렸던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의 수업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그런 회의 홍보 매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회의 홍보 매체를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회의 어떤 개최하면서 언론사를 초청하고 기자회견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관계자 대상 홍보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회의의 개최 효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